어디서 말대꾸야?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쓰다 써. 입안이 써서 밥이 모래알 같구나. 최 노인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고급스러운 병실을 가득 채웠다. 국내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성운대병원 VVIP 특실 707호. 100만 원이 넘는 하루 입원비를 내는 병실답게 인테리어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사내 진미도 입에 대지 않는 최 노인의 얼굴은 나날이 수척해져만 갔다. 순자야, 네가 지난번에 끓여준 구수한 숭늉. 딱 한 모금만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병원장 장모인 최 노인은 박순자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꼭 붙잡으며 애원했다. 치매기가 있어 며칠 전 일은 기억 못해도 입맛만큼은 옛 기억을 찾고 있었다. 박순자는 63세, 3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본 베테랑 간병인이었다. 주름진 얼굴과 굵은 손마디, 허리는 이미 많이 굽었지만 환자를 대하는 손길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염려 마세요, 어르신. 제가 오늘 집에서 몰래 끓여왔어요. 순자는 주위를 살피며 품속에서 낡은 보온병을 꺼냈다. 사실 병원 규정상 외부 음식 반입은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곡기를 끄는 환자가 찾는 음식이라면 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누룽지를 끓이고 출근길에 따끈하게 보온병에 담아온 것이다. 어르신, 조금만 드셔보세요. 제가 찹쌀로 구수하게 끓였어요. 순자가 보온병 뚜껑을 천천히 여는 순간이었다. 구수하고 고소한 숭늉 냄새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다. 최 노인의 움푹 들어간 두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 냄새. 이 냄새야. 이게 바로 우리 시골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야. 노인은 비록 자식 얼굴은 헷갈려도 어린 시절 먹었던 음식의 향만큼은 또렷이 기억했다. 순자가 숭늉을 작은 그릇에 따르려는 찰나였다. 철컥.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휙 들어왔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고함 소리. 병원장 사모 최미란이 샤넬 핸드백을 거칠게 흔들며 들이닥쳤다. 50대 초반의 미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고 독했다. 어디서 촌스럽게 숭늉 냄새를 풍겨? 우리 엄마가 거지야, 거지? 미라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으로 코를 막았다. 마치 하수구 냄새라도 맡은 듯한 과장된 표정이었다. 이 VVIP 병실에서 무슨 시골 구멍가게도 아니고 사모님, 어르신께서 며칠째 곡기를 끊으셔서요. 이거라도 드시게 하려고. 순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미란의 귀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 시끄러워. 누가 허락했어? 내가 언제 숭늉 갖다 주래?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힐끗힐끗 쳐다볼 정도였다. 수준 떨어지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는다고.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정성껏 끓인 숭늉이 천한 음식이라는 말인가? 하지만 순자는 참았다. 환자를 돌보는 게 우선이었고 사모와 다툴 처지도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거 치우겠습니다. 순자가 보온병을 다시 담으려는 순간이었다. 시끄럽다고. 누가 말대꾸하래? 짝!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순자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다. 미란이 순자의 뺨을 세게 올려붙인 것이다. 순자가 얼얼한 뺨을 감싸 쥐기도 전에 미란은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손에 들린 보온병마저 거칠게 쳐냈다. 이딴 것도 다 치워. 쨍그랑. 보온병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깨졌고 뜨거운 숭늉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아, 뜨거워. 뜨거운 물이 순자의 손등 위로 쏟아졌다. 펄펄 끓인 지 몇 시간 안 된 숭늉이었다. 보온병 성능이 좋아 아직도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었다.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감싸쥐었다. 붉게 달아오르는 손등 위로 물집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우, 내 구두. 하지만 미란의 눈은 순자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발끝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몇 방울 튄 물 때문에 구두 끝에 얼룩이 생긴 것이다. 이거 이태리제 가죽인데 물 튀었잖아. 미라는 자신의 구두를 닦기 바빴다. 당신, 내 구두 물어낼 거야? 이거 500만 원짜리야. 붉게 부어오르는 순자의 손등. 하지만 미란의 눈에는 사람의 고통보다 명품 구두가 더 소중했다. 노인니가 냄새나게 굴면 말려야지. 어디서 궁상을 떨어. 순자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손등의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정성껏 끓인 숭늉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 최 노인이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그 한 그릇. 침대에 누운 최 노인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상황을 알아챘는지 눈물을 흘렸다. 못난 것. 천하의 불효막심한 것. 노인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쳤다. 저런 것이 내 딸이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지만 미라는 어머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만 더 냈다. 엄마,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세요. 저 여자가 규정 어긴 건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미라는 간호사를 불렀다. 거기, 이거 좀 치워요. 냄새나서 못 있겠어요. 간호사들이 황급히 걸레를 들고 들어왔다. 순자는 바닥에 쏟아진 숭늉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끓인 것이 이렇게 버려지다니. 아, 그리고 이 여자 손 치료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미란이 나가면서 던진 마지막 한마디. 어차피 일하다 다친 거 아니고 본인이 실수한 거니까. 순자의 손등은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다. 물집이 크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실에는 순자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최 노인만이 침대에서 미안하다, 순자야. 라며 작게 중얼거릴 뿐이었다. 순자는 화상 입은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며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 한쪽에 주저앉아 겨우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프다. 정말 아파. 하지만 더 아픈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환자를 위한 정성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 가난한 사람의 정성은 냄새나고 천하다는 그 말.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복도 벽을 짚었다. 30년 넘게 환자를 돌보며 온갖 갑질을 당해왔지만 오늘만큼 서러운 날은 없었다. 순자는 화장실에서 수돗물로 화상 부위를 식히고 있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흐르며 열기를 식혔지만 물집은 이미 크게 올라와 있었다. 이 정도면 병원 가야 하는데. 하지만 순자는 참았다.
간병인이 아파서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것이고 무엇보다 최 노인이 걱정될 것 같았다. 그때였다. 복도 저쪽에서 들리는 웅성거림. 야, 들었어? 신임센터장 오늘 첫 출근한대. 미국에서 온다던 그 젊은 천재? 응, 존스 홉킨스 출신이래. 나이가 겨우 30대 후반인데 이미 논문을 20편도 넘게 썼대.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성운대병원에는 며칠 전부터 새로운 신경외과 센터장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재벌 아들 낙하산 아니냐며 코웃음을 쳤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실력자래라며 기대를 했다. 그 순간이었다. 지금 병실에서 고성이 오가는 겁니까? 차갑고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키가 훤칠하고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이 빛났다. 흰색 의사 가운이 잘 어울리는 단정한 인상.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신경외과 센터장 김준우 38세.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에서 펠로우십을 마친 천재 의사. 뇌종양 수술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어머. 김 센터장님. 707호 병실 앞에 서 있던 최미란의 얼굴이 180도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순자에게 쏟아냈던 독살스러운 눈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교양 있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 센터장님 오셨어요? 호호. 미라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애교를 부렸다. 저희 병원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박 원장의 아내 최미란이라고 해요. 하지만 준우의 차가운 시선은 미란의 명품 옷차림이나 억지 웃음에 머물지 않았다. 그의 눈은 복도 한쪽, 화장실 쪽에서 나오는 순자를 향해 있었다. 떨리는 손을 감싸고 얼굴이 창백한 채 걸어오는 노인네. 준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준우가 순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 저 사람요? 저희 엄마 간병인이에요. 미라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물 좀 엎질렀어요. 물을 엎질렀다고요? 준우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실렸다. 사모님. 네, 호호. 미라는 여전히 작업하듯 웃고 있었다. 제가 들어보니 사모님께서 병실에서 큰 소리를 내셨다던데요. 그건 아니, 글쎄 이 간병인 여사가 실수를 해서 제 옷을 다 버렸지 뭐예요. 교육 좀 시키느라. 미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준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준우는 미란의 말을 자르고 순자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준우의 목소리는 미란에게 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순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저야 괜찮습니다, 선생님. 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준우는 조심스럽게 순자의 손을 살폈다. 손등에 크게 올라온 물집, 붉게 달아오른 피부, 이도 화상이 분명했다. 이건 즉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준우는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님, 응급처치 키트 가져오시고 화상 연고와 거즈 준비해 주세요. 네, 선생님. 간호사가 황급히 뛰어갔다. 미라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센터장님,
그냥 파스 하나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정도야 일하다 보면 흔한 일이고. 사모님, 준우가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의 친절함이 없었다. 옷이나 구두보다 사람이 먼저 다치지 않았습니까? 네. 의료진으로서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준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지 갑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미란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병원장 부인이 신임 센터장한테 제대로 혼나는 장면. 준우는 성큼성큼 다가와 순자의 손을 다시 살폈다. 얼음팩을 가져오라 간호사에게 지시하는 그의 손길은 투박하지만 따뜻했다. 많이 아프시죠? 응급처치부터 하셔야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픈 것보다 더 놀라운 건 이 젊은 의사의 따뜻함이었다.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의 눈빛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기 때문이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칠칠 맞아서. 아닙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준우는 조심스럽게 순자의 손에 화상 연고를 발랐다. 차가운 연고가 손등에 닿자 뜨거운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 거즈로 부드럽게 감싸는 준우의 손길. 순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30년 간병인 생활을 하며 누군가 자신을 먼저 걱정해 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우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 어르신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 이상하네.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준우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이상했다. 거즈는 하루에 2번 교체하시고 물집은 절대 터뜨리지 마세요. 준우는 여분의 연고와 거즈를 순자에게 건넸다. 그리고 준우는 다시 미란을 향해 돌아섰다. 사모님, 병실 안에서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다. 어르신 혈압이 지금 위험 수준입니다. 고성과 충격적인 상황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건 미라는 할 말을 잃었다. VVIP 병실이라고 해서 의료진의 권고를 무시하실 수는 없습니다. 준우는 정확하게 말하고는 돌아섰다. 그럼 회진마저 돌겠습니다. 준우가 복도를 걸어가자 간호사들이 속삭였다. 우와, 멋있다. 사모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처음 봤어. 역시 실력자는 다르네. 미라는 이를 갈았다. 자신을 무시한 이 젊은 의사를 어떻게든 응징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순자는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준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이상하다. 왜 저 선생님을 보면 가슴이 이렇게 아린 걸까? 손등의 통증보다 더 큰 무언가가 순자의 가슴을 조였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그것은 35년 전 어린 아들을 잃었던 그날부터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슬픔과 닮아 있었다. 그날 오후 준우는 진료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
하지만 준우의 눈은 창밖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흰 가운의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뚝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흉터, 기하학적인 모양의 화상 자국. 이것은 준우가 평생 간직하고 있는 과거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준우는 흉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엄마. 입양 기록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 오세경, 뜨거운 국물에 의한 화상 추정. 화상으로 인한 고열과 쇼크 증상으로 며칠간 의식불명 상태. 깨어난 후 심각한 트라우마로 실어증 발생. 자신의 이름이나 보호자 정보를 전혀 말하지 못함. 신원 불상의 아동. 경찰서 근처에서 발견. 그게 전부였다. 화상의 고통과 충격으로 며칠간 고열에 시달리다 깨어났을 때 준우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다. 오직 뜨거운 것에 대한 공포와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 준우는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친부모가 누구인지, 왜 그곳에 혼자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이 흉터만이 과거의 흔적이었다. 준우는 눈을 감았다. 어릴 적부터 반복되는 꿈이 있었다. 뜨거운 무언가가 쏟아지는 순간, 누군가 자신을 꼭 안으며 감싸주던 느낌, 그리고 비명소리, 으악, 민수야, 민수야. 여자의 목소리, 절박하고 슬픈 목소리. 준우는 그 목소리가 자신의 엄마였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단지 따뜻함과 숭늉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 오늘 그 간병인 분, 손등의 흉터. 준우는 오전에 봤던 순자의 손을 떠올렸다. 화상으로 인한 흉터, 그리고 그 모양이 묘하게 자신의 팔뚝 흉터와 닮아 있었던 것 같았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준우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계속 두드렸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 어르신을 보면 왠지 모를 그리움이 밀려왔다. 준우는 소매를 다시 내리고 책상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자신은 의사이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먼저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울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편 병원 직원 휴게실 구석. 순자는 낡은 벤치에 앉아 화상 입은 손에 연고를 다시 한번 발랐다. 준우가 준 연고. 바를 때마다 그 젊은 의사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다. 이상한 일이야. 왜 저 선생님만 보면 눈물이 나려고 할까? 순자는 낡은 지갑을 천천히 꺼냈다. 지갑 안쪽 플라스틱 커버에 끼워진 작은 사진 한 장. 35년 전 돌잔치 때 찍은 아들의 사진. 흑백 사진 속의 아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수야. 우리 민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35년. 아들을 잃은 지 35년이 흘렀다. 순자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서울 달동네 새빵살이 시절. 남편은 공사판에서 일하다 다리가 부러져 일을 못했고 순자는 남의 집 식모살이로 겨우 끼니를 때우던 때였다. 그날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좁은 부엌, 펄펄 끓는 국 냄비. 5살 민수가 배고프다며 엄마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배고파? 밥 언제 돼? 조금만 기다려, 민수야. 금방 다 돼. 그때였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부엌 문턱에 걸려 비틀거렸다. 조심해요. 순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남편의 팔이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스쳤다. 펄펄 끓던 국물 냄비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냄비가 쏟아지는 방향은 바로 민수가 서 있는 곳이었다. 민수야. 순자는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을 감싸 안았다. 뜨거운 국물이 순자의 손등과 등, 그리고 아들의 작은 팔뚝 위로 쏟아졌다. 으악! 순자의 비명, 민수의 울음소리, 타들어가는 살점의 냄새. 엄마, 아파, 엄마. 민수는 울부짖었고 순자는 아들을 안은 채 정신없이 찬물을 끼얹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다. 동네 약방에서 연고를 사다 바르는 게 전부였다. 다행히 민수의 화상은 작았다. 팔뚝 한쪽에 작은 기하학적 모양의 자국만 남았다. 하지만 순자의 손등은 크게 되었다. 흉터가 선명하게 남았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순자는 밤마다 아들을 안고 울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이 왔다. 민수가 8살 되던 해, 남편이 공사판에서 추락사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순자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순자는 아들을 데리고 복지시설로 갔다. 여기서 밥 잘 먹고 공부 잘해. 엄마가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엄마 가지 마. 싫어. 민수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아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둘 다 굶어 죽을 판이었다. 잠깐만. 1년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하지만 1년 뒤 순자가 다시 복지시설을 찾았을 때 민수는 이미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갔다고 했다.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입양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발요. 제 아들이에요. 민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순자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그렇게 민수는 순자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35년. 순자는 35년 동안 아들을 찾았다. 경찰에도 신고했고 방송에도 나갔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이름도 바뀌었을 것이고 얼굴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유일한 단서는 팔뚝의 작은 화상 흉터뿐. 하지만 그것만으로 어떻게 아들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민수야, 엄마는 여기 있어.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란다. 흐느끼는 순자, 휴게실 형광등 불빛 아래 노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순자는 화상 입은 손등을 바라봤다. 35년 전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감싸 안았던 그 순간의 흉터, 그리고 오늘 다시 뜨거운 물에 데인 상처. 아프다. 정말 아파. 하지만 손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다. 35년 동안 멈추지 않은 그리움.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 순자는 작은 창문 밖을 바라봤다. 저 넓은 서울 어딘가에서 민수가 살고 있을 것이다. 엄마를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 아니면 새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제발 행복하게 살아줘. 순자의 기도.
그것은 35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간절한 소원이었다. 한편 준우의 진료실. 준우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는 좋은 분들이었다. 의사가 되도록 지원해 주었고 사랑을 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었다. 내 친엄마는 어디 계실까? 준우는 팔뚝의 흉터를 만졌다. 날 버린 걸까?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걸까? 같은 하늘 아래 서로를 그리워하는 두 사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운명이 곧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이 흘렀다. 순자의 손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준우가 준 연고 덕분에 물집도 많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최미란의 앙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저 할망구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했어. 미라는 거울을 보며 이를 갈았다. 신임센터장 앞에서 자신이 무시당한 것. 그것이 참을 수 없었다. 어떻게든 저 여자를 쫓아내야 해. 미라는 자신의 비서를 불렀다. 선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네, 사모님. 비서 선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는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선이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사모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시끄러워. 네가 할 일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알았어? 네, 사모님. 선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병원 로비가 발칵 뒤집혔다. 도둑이야. 내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졌어. 최미란의 고함 소리가 로비 전체를 울렸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다. 미라는 707호 병실에서 뛰어나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긴. 우리 엄마 병실 금고에 넣어둔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사라졌다고. 5캐럿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5캐럿이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은 하는 물건이다. 제 친정어머니 유품이에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사주신 거라고요. 미라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실제로는 작년에 면세점에서 산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 리 없었다. 병실 금고가 열려 있었어요. 분명 누군가 열쇠로 연 거예요. 미란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정확히 한 사람을 가리켰다. 범인은 뻔해요. 요즘 내 어머니 병실 들락거린 거 저 여자밖에 더 있어? 미란이 가리킨 사람은 순자였다. 막 점심 간병을 마치고 휴게실로 가려던 순자. 네. 순자는 얼어붙었다. 사모님. 무슨 말씀을. 시끄러워. 너 말고 누가 그 병실에 들어가? 미라는 순자에게 다가왔다. 지난번에 숭늉 쏟고 앙심 품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닙니다, 사모님. 저는 맹세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손을 내저었다. 제가 왜 그런 걸 훔쳐요? 저는 평생 남의 물건 손대본 적 없습니다. 평생? 미라는 코웃음을 쳤다. 가난한 것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안 훔쳤다고. 로비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5캐럿이면 돈이 상당한데 가난한 간병인이라면 유혹이 될 만도 하지. 요즘 간병인들 믿을 수가 없어.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순자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30년 넘게 환자를 돌보며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 뗀 적 없는 순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수십 명의 시선이 그녀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다. 사모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시끄러워. 미라는 휴대폰을 꺼냈다. 보안팀, 당장 이 여자 짐 뒤져봐.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났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간병인 가방 뒤져봐요. 내 반지 훔쳐간 게 분명해요. 잠깐만요, 사모님. 증거도 없이 함부로. 한 보안 요원이 난색을 표했다. 증거는 가방 속에 있을 거야. 빨리 안 뒤져. 미란의 고함에 보안 요원들은 어쩔 수 없이 움직였다. 저기, 여사님, 죄송하지만 가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가방은 지금 휴게실 테이블에 있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가면 제 낡은 가방이 있을 겁니다. 마음껏 보세요. 저는 떳떳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직원 휴게실로 갔다. 그리고 공용 테이블 위에 놓인 순자의 낡은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게 여사님 가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안 요원이 가방을 열려고 하자 미란이 소리쳤다.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쏟아내야 확실히 보이잖아. 사모님, 빨리 안 해? 미란의 재촉에 보안 요원은 가방을 거꾸로 들었다. 가방 속 내용물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낡은 파스 몇 개, 동전 몇 푼, 때 묻은 손수건, 아들의 낡은 사진, 그리고 딸그랑 반짝이는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것에 고정되었다.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 5캐럿의 화려한 빛이 로비의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이것 봐. 내가 뭘 했어? 미라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내가 딱 집어냈지? 가난한 것들은 손버릇이 나쁘다니까.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닙니다.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누가 제 가방에 넣은 거예요. 또 시작이네. 증거가 나왔는데 무슨 변명이야? 미라는 반지를 집어들었다. 이거 우리 엄마 반지 맞아요. 안쪽에 이니셜 새겨진 거 봐요.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확인했다. 맞네요. 안쪽에 C, M, I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것 봐. 이제 믿겠어? 미라는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 불러. 당장 이 도둑을 잡아가야 해. 사모님, 잠깐만요. 보안팀장이 말렸다. 혹시 CCTV를 확인해 보는 게. CCTV? 그런 거 필요 없어. 증거가 나왔잖아. 하지만 절차상. 시끄러워. 당장 경찰 불러. 미란의 고함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다.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억울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냉혹했다. 역시 믿을 수 없어. 간병인 쓸 때 조심해야 해. 얼굴은 착해 보이던데. 수군거림이 순자의 귀를 찔렀다.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이제 끝이야, 할망구. 미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순간 로비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허름한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노인. 708호 장영감. 그는 치매 환자인 척하며 눈을 감고 있었지만 사실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 사악한 계집애. 장영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순자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신을 돌봐주었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남들이 코를 막고 피하던 지저분한 노인을 손수 씻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말벗이 되어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도둑이라고? 좋아. 쇼를 시작해볼까? 장영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경찰 불러. 당장 콩밥을 먹여야 정신을 차리지. 미란이 핸드폰을 들고 112를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쾅! 지팡이가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 로비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로비 구석 휠체어에 앉아 졸고 있는 줄 알았던 허름한 환자복의 노인. 708호 장영감이었다. 낮잠 좀 자려는데 더럽게 시끄럽네. 장영감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허름한 환자복에 헝클어진 머리, 며칠 깎지 않은 수염.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무연고 노인이었다. 미라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아유, 영감님. 지금 도둑 잡는 중이잖아요. 미라는 코를 찡그렸다. 냄새나니까 저리 가 계세요. 기초수급자 병실은 저쪽 구석이라니까.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708호 장영감은 병원에서 가장 가난한 환자. 병실비도 제대로 못 내서 간호사들도 꺼리는 괴팍하고 지저분한 노인. 하지만 장영감의 눈빛이 번뜩였다. 기초수급자? 냄새? 장영감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다. 영감님, 위험하세요.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하지만 장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씩씩하게 걸어왔다. 평소에 비틀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보게 자네. 장영감이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다. 자네 남편이 이 병원 원장 박서방이지? 네. 그래서요? 미란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 그이가 무슨 상관인데요? 영감님 치료비 갚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장 오라 그래. 장영감의 목소리에 권위가 실렸다. 지금 당장 여기로 불러. 뭐야, 이 영감탱이가? 미라는 황당해서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그이 얼굴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영감님이 누군데 감히. 전화 안 하나? 장영감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내가 직접 가야 하나? 미쳤네, 진짜. 미라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었다. 몇몇 나이든 보안 요원들과 오래된 간호사들이 장영감을 보며 뭔가 알아차린 듯 수군거렸다. 저 영감님, 혹시, 설마, 그분이. 미라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듣지 못했다. 아, 진짜 귀찮게.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지금 당장 1층 로비로 와봐. 무슨 미친 영감탱이가. 전화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다. 누가 그러는데?
어떻게 생긴 영감님인데? 708호 그 지저분한 기초수급자 영감이라니까. 뭐라고?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당장 간다. 절대 그분께 신뢰하지 마. 응? 여보. 전화는 끊겼다. 미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왜 저렇게 떨렸을까? 뭐야? 무슨 일이지? 2분 뒤 엘리베이터 문이 벌컥 열리며 병원장 박정수가 나타났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숨을 헐떡였다. 어디야? 무슨 미친 영감탱이가 내 아내를 괴롭힌다는 거야. 박 원장은 씩씩대며 로비를 둘러봤다. 여보, 여기야, 여기. 미란이 손을 흔들었다. 박 원장은 아내에게 다가가며 장 영감을 힐끗 봤다. 뭐야, 이 허름한 노인이가? 박 원장은 코웃음을 쳤다. 708호 기초수급자 환자잖아. 당신, 이런 사람한테 시달린 거야? 여보, 이 영감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됐어. 박 원장은 손을 내저었다. 보안팀, 이 어르신 병실로 모셔드려. 그리고 장 영감에게 다가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병실로 돌아가셔야죠. 장 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정면으로 박 원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순간 박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 그 날카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박 원장은 그 눈을 알고 있었다. 박 원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여기서, 왜? 장 영감, 아니 장석주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이제야 알아보나, 박 원장? 쿵. 박 원장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장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사장님, 아니 회장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쿵. 박 원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는 소리.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회장님? 미란의 입이 떡 벌어졌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였다. 무슨 소리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원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당신 지금 누구 앞인지 알아? 누군데? 이분이 바로 우리 성운대병원 재단 이사장님이시자 성운그룹 명예회장이신 장석주 회장님이시다. 쿵. 미란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장석주,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전설. 5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서 성운그룹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 은퇴 후 의료사업에 투자하여 성운대병원 재단의 최대 주주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708호의 지저분한 노인이었다는 것인가? 아니. 그럴 리가. 미라는 비틀거렸다. 장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어떤가, 박 원장? 회장님, 송구합니다. 자네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장 회장의 목소리가 냉랭하게 가라앉았다. 내 생명의 은인한테 도둑이라니. 생명의 은인이라뇨? 박 원장은 혼란스러웠다. 장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순자를 가리켰다. 저분 말이야. 박순자 여사. 장 회장은 천천히 말했다. 나는 자식들의 유산 다툼이 보기 싫어서 신분을 숨기고 이 병원에 입원했네. 아들놈은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딸려는 땅 투기 얘기만 하더군. 장 회장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나는 치매인 척, 아픈 척 하면서 지켜봤어. 누가 진심으로 날 대하는지. 장 회장은 순자를 바라봤다. 그때 저분을 만났지. 박순자 여사.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고 지저분하다고 코를 막았어.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분은 달랐네. 내가 대소변을 못 가려도 비린내가 나도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어. 회장님, 내 똥 싼 바지를 맨손으로 빨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밥을 먹여주셨지. 장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밤에 악몽 꿀 때는 등을 토닥여주고 외로울 때는 말벗이 되어주셨어. 그런 사람이 반지를 훔쳐? 장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5캐럿짜리 다이아가 뭐가 대수야. 이분의 정성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해. 박 원장은 식은땀을 흘렸다. 회장님, 그게... 닥쳐. 장 회장의 호통에 로비가 떨렸다. 박 원장, 자네 아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나? 회장님, 저도 잘 몰라서. 보안팀장. 장 회장이 소리쳤다. 한 남자가 황급히 달려왔다. 네, 회장님. 저기 로비 스크린에 직원 휴게실 복도 CCTV 띄워. 네. 아, 네. 지금 바로. 보안팀장이 뛰어가 조작을 했다. 로비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CCTV 화면이 나타났다. 1시간 전 영상부터 재생해. 네, 회장님. 화면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다. 화면 속에는 직원 휴게실 복도가 보였다. 순자가 가방을 테이블에 두고 병실로 가는 모습. 그리고 10분 뒤, 한 여자가 주위를 살피며 휴게실로 들어갔다. 미란의 비서 선이었다. 선이는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휴게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순자의 가방 쪽을 힐끔 보며 황급히 사라졌다. 저건... 미란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더 확대해서 보여줘. 장 회장의 명령에 화면이 확대되었다. 선이가 순자의 가방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가방 속에 넣는 장면. 저건 오해입니다, 회장님. 미란이 소리쳤다. 선이가 제 말을 오해해서.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시끄러워. 장 회장의 호통. 자니가 비서한테 시켜서 반지를 가방에 넣게 한 거 다 들었어. 네. 내가 치매인 척했다고 귀머거리는 아니야. 장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쳤다. 자니가 비서한테 속삭이는 소리 다 들었다고. 미라는 뒷걸음질을 쳤다. 회장님, 저는, 박 원장, 네. 당장 저 여자 출입 금지 조치하고 비서도 해고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자네도 오늘로 병원장직에서 물러나. 회장님, 제발. 박 원장이 바닥에 엎드렸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고? 장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자네도 공범이야. 내가 다 알고 있네. 네. 이 병원에서 벌어지는 비리, 환자들한테 불필요한 검사 강요하는 것, 리베이트 받는 것. 장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치매 환자인 척하면서 다 보고 있었어.
박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일 아침까지 사표 제출해. 안 그러면 검찰에 고발하겠네. 회장님, 제발, 당장 꺼져. 장 회장의 호통에 박 원장과 미라는 비틀거리며 로비를 빠져나갔다. 복도에서 그들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다 당신 때문이야. 내 때문? 당신이 병원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부부는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장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순자에게 다가갔다. 여사님, 일어나세요. 회장님. 순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접니다. 장 회장은 순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여사님의 정성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짝짝짝. 순자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박수 소리가 가라앉자 장 회장은 보안팀장을 불렀다. 팀장. 네, 회장님. 저 CCTV 영상 원본 보관하고 경찰에 제출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원장과 최미란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할 거야. 장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 회장님. 바로 법무팀에 연락하겠습니다. 장 회장은 다시 순자를 돌아봤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30년 간병인 생활을 하며 수없이 갑질을 당했지만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지켜준 적은 없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회장님께 무슨 말씀을. 여사님이 저를 사람 대접해 주셨잖아요. 장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돈이 없고 지저분하다고 코를 막았어요. 회장님. 하지만 여사님은 달랐어요. 한 번도 저를 천하게 대하지 않으셨죠. 장 회장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기저귀를 빨아주실 때 손수 빨랫비누로 문질러 주시던 그 손. 어떻게 잊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장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세상에 마땅한 일은 없어요. 다 사람이 하는 거죠. 장 회장은 로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잘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존중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장 회장의 말에 로비의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준우가 나타났다. 무슨 일입니까? 준우는 로비의 소동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어르신. 준우가 달려왔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왜 우세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준우를 봤다. 선생님,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준우는 순자의 손을 살폈다. 화상은 거의 다 나았지만 지금 순자는 다른 이유로 떨고 있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장 회장이 준우를 봤다. 김 센터장이로군. 네, 저를 아십니까? 물론이지. 자니가 우리 병원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장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미국에서 뇌종양 분야 최고 권위자라며 논문 20편이 넘는다고 들었네. 과찬이십니다. 준우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아, 소개가 늦었군. 나는 이 병원 재단 이사장 장석주라고 하네. 네, 회장님이십니까? 준우는 놀랐다. 장석주 회장의 이름은 의료계에서도 유명했다. 은퇴 후 의료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여 여러 병원을 살린 인물. 반갑네, 김 센터장. 영광입니다, 회장님.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다. 장 회장은 순자를 가리켰다. 이분이 나를 살려주신 은인이야. 네. 준우는 순자를 봤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장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여사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회장님, 며칠 전 내가 폐렴으로 고열이 났을 때 기억하시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새 제 머리에 찬 수건을 갈아주시고 물을 먹여주셨지.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들은 나이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했어. 자식들은 이 기회에. 라고 속삭이더군. 하지만 여사님은 밤새 한숨도 안 주무시고 날 간호해 주셨어. 장 회장은 눈물을 닦았다. 덕분에 내가 살았어. 여사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야. 준우는 순자를 다시 봤다. 이 작고 평범한 간병인 어르신이 회장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준우의 목소리에 존경이 묻어났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때 장 회장이 말했다. 김 센터장. 네, 회장님. 오늘 박 원장을 해임했네. 네. 원장님을요? 준우는 놀랐다. 그래. 비리와 갑질을 일삼았어. 더 이상 이 병원을 맡길 수 없네. 그래서 자네한테 부탁이 있네. 장 회장은 준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 병원의 새 원장을 맡아주지 않겠나? 네. 저요? 준우는 당황했다. 센터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니가 적임자야. 장 회장은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자니가 박순자 여사님을 대하는 걸 봤네. 네. 환자복의 구두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 그런 사람이 이 병원을 이끌어야 해. 준우는 순자를 봤다. 순자도 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왠지 모를 그리움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준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좋아. 내일까지 답을 들려주게. 장 회장은 다시 순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여사님. 네, 회장님? 내가 여사님께 드릴 게 있네. 네. 순자는 어리둥절했다. 다음 주에 이 병원 1층에 보호자 쉼터를 열 거야. 장 회장의 발표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돈 없고 힘든 보호자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곳이지. 회장님, 그리고 그곳의 센터장을 여사님께서 맡아주셨으면 해. 네, 저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제가 무슨 센터장을. 여사님이 가장 적임자야. 장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신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 회장님, 감사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간병인으로 살며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적 없는 순자에게 이것은
꿈 같은 일이었다. 여사님,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일하세요. 장 회장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당당하게. 여사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순자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이번에는 더 큰 박수였다. 짝짝짝짝. 준우도 박수를 쳤다. 그는 순자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 어르신을 보면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할까? 준우는 자신의 팔뚝을 만졌다. 소매 아래 숨겨진 흉터, 그리고 순자의 손등에 있는 화상 자국. 설마. 준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이 어르신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를 평안함이 느껴지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 장 회장은 로비를 둘러봤다. 자, 이제 다들 하던 일로 돌아가시지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장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돌아갔다. 순자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억울함이 풀린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한 눈물이었다. 준우는 멀리서 그런 순자를 지켜봤다. 왠지 그 어르신을 혼자 두고 가기가 싫었다. 마치 다시 잃어버릴 것만 같은 불안함. 준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상하네. 왜 이런 감정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울림은 멈추지 않았다. 로비의 소동이 끝나고 30분쯤 지났을까? 사람들은 모두 흩어졌고 순자만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물은 다 닦았지만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걸까? 순자는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봤다. 주름지고 거칠고 수없이 상처 입은 손. 30년 넘게 남의 집 환자를 돌보며 만들어진 손. 그리고 손등에 선명하게 남은 화상 흉터. 35년 전 아들을 지키기 위해 생긴 그 흉터. 민수야, 넌 지금 뭐하고 있니?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는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네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였다. 어르신.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순자는 고개를 돌렸다. 준우가 서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차 한잔 하세요. 준우는 순자 옆에 앉으며 차를 건넸다. 따뜻한 보리차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자는 차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열기가 손을 타고 올라왔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다.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르신, 오늘 정말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네. 30년 넘게 간병인 일하면서요. 이런 일 많았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잠잠했다. 물건 없어지면 저한테 먼저 의심하고 환자 상태 나빠지면 저 탓하고. 어르신, 그래도 참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난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줬어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해줬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그게
그게 너무 고마워서 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작은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으며 살아왔을까. 어르신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준우는 조용히 말했다.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선생님, 어르신은 존중받아야 할 뿐이에요. 준우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는 또 눈물이 났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준우는 순자를 봤다. 처음 뵀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렸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누군가를 본 것 같은. 준우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자신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그래요, 어르신. 네. 처음 어르신을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끌렸어요. 준우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가 왜 이렇게 뛰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그리움인지 친근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어 올렸다. 오른쪽 팔뚝. 그곳에 선명하게 남은 기하학적 모양의 화상 흉터. 어르신. 이거. 순자의 눈이 커졌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저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들었다. 손등에 남은 화상 흉터. 35년 전 끓는 국물을 막아서며 생긴 그 흉터. 선생님, 혹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한 번만 대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준우는 자신도 모르게 팔을 내밀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등을 준우의 팔뚝에 천천히 갖다 댔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순자의 손등 흉터와 준우의 팔뚝 흉터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 맞물렸다. 기하학적 모양. 한쪽은 튀어나온 부분, 한쪽은 들어간 부분. 35년 전 뜨거운 국물을 막아서던 그 순간 엄마의 손등과 아들의 팔이 맞닿으며 생긴 비극의 낙인. 하지만 지금 그것은 운명의 증거가 되었다. 세상에. 순자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다. 민순이, 너 우리 민수 맞니? 순자의 손이 준우의 팔을 꽉 잡았다. 35년 전 끓는 국물이 쏟아질 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너를 감싸 안았어. 엄마.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정말 엄마예요? 준우는 어렸을 적부터 반복되던 꿈을 떠올렸다. 뜨거운 것이 쏟아지는 순간 자신을 감싸 안던 따뜻함. 그리고 비명소리. 민수야, 민수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의 이 어르신이었다. 엄마, 정말 엄마세요? 준우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야, 우리 민수. 순자는 준우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엄마. 준우의 목소리가 메었다. 저 엄마 찾았어요. 드디어. 미안해. 순자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미안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알아요, 엄마. 준우도 울었다. 3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다.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너를 먹일 수가 없어서. 순자는 준우를 꼭 안았다. 35년 동안 안아보고 싶었던 아들. 밤마다 꿈에 그리던 아들. 밥은 잘 먹었어? 춥지는 않았어? 아프지는 않았어? 순자는 준우의 등을 쓰다듬었다. 35년 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들. 괜찮았어요, 엄마. 저 좋은 분들 만나서 잘 자랐어요. 준우는 순자의 등을 토닥였다. 의사도 됐어요. 사람들 치료하는 의사. 그래. 잘했다. 우리 민수 잘했어. 순자는 계속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한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 눈물.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멈춰섰다. 젊은 의사와 늙은 간병인이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모습. 누군가가 속삭였다. 저 두 분, 무슨 사이일까? 엄청 슬픈 사연이 있나 봐. 사람들은 감동받은 얼굴로 지켜봤다. 준우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하지만 이 손이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엄마, 손이 너무 거칠어요. 준우는 순자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순자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살면. 미안해요, 엄마.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35년 동안 쌓인 그리움.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엄마, 믿어지지가 않아요. 준우는 눈물을 닦았다. 너무 꿈 같아요. 나도 그래. 나도. 순자는 준우의 얼굴을 또 쓰다듬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다니. 엄마 덕분이에요. 준우는 자신의 팔뚝 흉터를 만졌다. 이 흉터 항상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 미안해. 엄마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준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 흉터 덕분에 엄마를 찾았어요. 준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순자는 또 눈물을 흘렸다. 민수야. 엄마.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35년 동안 그리워했던 온기. 준우는 순자의 어깨에서 희미한 냄새를 맡았다. 숭늉 냄새. 구수하고 따뜻한 그 냄새. 어렸을 적 꿈에서 맡았던 그 냄새. 엄마, 숭늉 냄새가 나요. 그래, 오늘 아침에 끓였거든. 순자는 웃음을 지었다. 너 어렸을 때 숭늉을 그렇게 좋아했어? 제가요? 응. 밥 안 먹을 때도 숭늉만 있으면 잘 먹었어. 그래서 준우는 깨달았다. 그래서 제가 숭늉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민수야. 순자는 준우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엄마. 준우는 환하게 웃었다. 이제 제가 엄마 모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순자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35년의 기다림. 끝없는 그리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아픔은 끝났다. 운명은 결국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로비의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엄마와 아들.
35년 만에 재회. 그것은 기적이었고 축복이었고 무엇보다 사랑의 증거였다. 1년 후 서울의 봄은 화사하게 찾아왔다. 성운대병원 정문 앞에는 벚꽃이 만발했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 있었다. 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1층 로비 한쪽에는 순자 보호자 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장석주 회장이 사재를 털어 만든 공간. 돈 없고 힘든 보호자들이 무료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곳의 센터장은 박순자였다. 어르신, 여기 따뜻한 국 한 그릇 드세요. 순자는 밥을 차려 보호자들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다. 덕분에 오늘도 한 끼 먹네요. 천만에요. 많이 드세요. 순자는 환하게 웃었다. 예전의 고단한 표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쉼터 한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장석주 회장이 직접 쓴 글귀였다. 이 공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구를 보고 위로를 받았다. 한편 5층 병원장실. 김준우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1년 전 장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운대병원의 새 원장이 된 것이다. 38세의 젊은 원장. 하지만 그의 리더십은 놀라웠다. 환자 중심의 의료, 직원 복지 개선, 갑질과 비리의 근절. 1년 만에 성운대병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병원으로 거듭났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다. 손에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민수야, 점심 먹었어? 엄마. 준우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안 먹었어요. 엄마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순자는 도시락을 테이블에 펼쳤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다.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우는 순자를 도와 밥상을 차렸다. 아니야, 앉아 있어. 엄마가 할게. 엄마, 제가 원장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호호호, 그래. 우리 민수가 다 컸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엄마가 이것도 가져왔어. 순자는 보온병을 꺼냈다. 숭늉? 응. 오늘 아침에 갓 끓인 거야. 순자는 보온병을 열었다. 구수하고 따뜻한 숭늉 냄새가 사무실을 채웠다. 준우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35년 전부터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냄새. 어머니의 냄새. 집의 냄새.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준우는 순자의 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다. 아이고, 고마워. 우리 아들 효자네. 당연하죠. 준우는 웃었다. 제가 이제 엄마 모실 차례예요.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야, 요즘 쉼터에 오는 분들이 엄청 많아. 정말요? 응. 어제는 30명도 넘게 왔어. 다들 고맙다고 울면서 가시더라. 순자의 얼굴에 보람찬 미소가 번졌다. 엄마가 행복해 하시니까 제가 더 기뻐요. 너도 행복하니? 물론이죠. 준우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나도 그래.
순자는 눈물을 글썽였다. 너를 다시 만난 게 꿈만 같아. 엄마, 또 우시면 안 돼요. 준우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요즘 엄마가 너무 자주 우셔서 걱정이에요. 호호호 미안해.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응?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날이야? 엄마, 진짜 모르세요? 준우는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금목걸이가 아니라 은목걸이였지만 펜던트가 특별했다. 두 개의 흉터 모양이 맞물린 디자인. 이건 엄마 손등 흉터랑 제 팔뚝 흉터예요. 준우가 설명했다.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그 흉터를 기념하려고 만들었어요. 민수야. 그리고 오늘이 정확히 1년 전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이에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채워드릴게요. 준우는 목걸이를 순자의 목에 걸어주었다. 엄마, 이제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그래. 절대 안 떨어질 거야.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햇살. 엄마, 숭늉 드세요. 식기 전에. 그래, 우리 같이 먹자. 순자는 숭늉을 두 개의 그릇에 따랐다. 준우는 한 모금 마셨다. 구수하고 따뜻한 맛. 어렸을 적 기억 속의 그 맛. 맛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많이 먹어. 우리 아들 배고팠지? 네, 엄마. 두 사람은 숭늉을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더 이상 화려한 음식도 큰 집도 필요 없었다. 그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오후 준우와 순자는 함께 병원 옥상 정원을 걸었다. 민수야, 저기 봐. 벚꽃이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어렸을 때 더 잘 챙겨주지 못해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배고플 때 밥 제대로 못 먹이고, 추울 때 옷 제대로 못 입히고, 엄마, 그리고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미안했어. 준우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그 얘기 그만해요. 민수야,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끓는 국물로부터 저를 지켜주셨고, 저를 살리기 위해 복지시설에 보내셨고, 하지만 그건 사랑이었어요, 엄마. 준우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선택이었어요. 민수야.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의사가 됐고, 지금 이렇게 행복해요. 준우는 순자를 안았다. 그러니까 이제 미안해하지 마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순자는 준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3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 하지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해질 무렵 준우는 순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장 회장이 준 아파트. 새로 지은 깨끗한 아파트였다.
엄마, 들어가세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순자는 아들의 뺨에 뽀뽀를 했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준우는 차를 타고 떠났다. 순자는 한참을 서서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35년 전 돌잔치 때 찍은 아들의 흑백 사진. 그리고 1년 전 재회한 날 찍은 컬러 사진. 순자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웃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다시 만났어. 순자는 목걸이를 만졌다. 맞물린 두 개의 흉터. 비극의 흉터가 이제는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그날 밤, 준우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엄마. 준우는 작게 중얼거렸다. 드디어 엄마를 찾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네요. 준우는 팔뚝의 흉터를 만졌다. 이 흉터,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준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 흉터가 없었다면 엄마를 못 찾았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 준우는 눈을 감았다. 엄마의 품 안에서 맡았던 숭늉 냄새가 다시 떠올랐다. 구수하고 따뜻한 그 냄새. 이제 언제든지 맡을 수 있는 냄새. 엄마, 내일 또 뵐게요. 준우는 별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평생 함께 할게요. 약속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또 숭늉을 끓였다. 오늘도 아들이 좋아하는 그 맛으로. 오늘은 조금 더 구수하게 끓여볼까? 순자는 흥얼거리며 부엌을 오갔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하고 행복한 아침. 35년 전 차가운 새빵 부엌에서 시작된 비극. 하지만 이제 그것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으로 행복한 마침표를 찍었다. 순자는 보온병에 숭늉을 담으며 웃었다. 오늘도 우리 민수 만나러 가야지.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엄마와 아들. 35년 만에 재회. 그리고 이제 영원히 함께할 시간. 그것은 기적이었고 축복이었고 무엇보다 사랑의 승리였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